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상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고요. 이번 정상회교를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의미, 성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신한우이 해상풍력 사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2차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새만금 첨단 벨트, 소버린 AI, 소버린 인공지능 등 6개 분야를 2차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국민성장펀드의 2차 메가 프로젝트 내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죠. 자, 오늘 국내 증시, 내일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 이 보합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입니다. 약 0.16% 하락한 6,37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크네요. 0.86% 하락한 1,16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에는 SK 하이닉스의 또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의 실적을 보자는 그런 확인 심리가 강한데,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는 2조 원 가까이 순매수였다가 오늘은 꽤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5천억 넘게 팔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현재 외국인들은 그렇다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큰 폭의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월가에서 달러 약세를 주장하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일단은 1,479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환율이 1,469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일단 2차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을 높이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실질적으로 조금 하락세 국면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트코인 1억 1,400만 원대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짚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8년 만에 그리고 취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국빈 방문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의 신뢰와 우호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인도는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소비시장을 넘어서 생산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발전하고 있죠. 특히 인도와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도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 팀 전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방문, 요즘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상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의 일인데요. 먼저 우리 박사님,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의 국빈 방문의 의미 또 성과에 대한 총평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이제 지난 19일부터 21일 이 2박 3일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도를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네.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우리 정상의 인도 방문은 이제 8년 만이고요. 그다음 신정부 출범 이후 기간으로는 최단 기간 내 인도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아주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했다. 네.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그다음에 아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이제 미중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이란 전쟁 등으로 지금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기존의 한국과의 인도가 기존의 교역, 그다음에 투자, 제조업 중심의 그 협력을 넘어서 에너지, 공급망, 그다음에 조선 해양, 그다음에 인공지능 등 이런 이제 협력 분야를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전략적인 협력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공조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대대적인 네.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도가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인도는 인구 14억 6천만 명, 그러니까 2025년 기준 유엔 보고서가 추정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연평균 7% 이상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세계 인구 최대 대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숫자이겠지만 이제 인도의 인구 구조를 보시면 이제 중위 연령이 30세 미만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에는 청년층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 비중이 크다는 건 앞으로 이 세대들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이제 세력이 될 것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금 인도에 2014년부터 출범한 모디 정부는 굉장한 이제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인도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인도는 이 세계 주요 공급망의 허브로서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가령 애플의 전 세계 생산량의 25%가 지금 인도에서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요약한 듯이 이제 키워드를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정상회담과 이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도의 피유시 고얄이라는 상공부 장관이 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의미 있는 시기에 방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는 4월 19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가셨지 않습니까? 네. 이날이 인도의 힌두력으로 악사야 트리티아라는 날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한 해 시작이 되는 날. 예, 그다음에 4월 19일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끝없는 번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요 이런 거를 반영하듯이 이제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이제 환영식이 열렸는데 화면이 있겠지만 너무나 파격적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실은 G7, G20 때도 만남이 있었거든요. 이제 세 번째 만남이기도 하고요. 요 풍경도 좀 스케치를 해주시고 현재 우리와 인도와의 관계 시청자분들도 관계 나쁘지는 않지만 뭐가 있지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현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한국과 인도는 1973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이제 외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010년에 양국 관계가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을 했고 2015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국가 간 외교 관계 중 이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상위 수준으로 경제 통상뿐만이 아니라 정치 안보 국방 등 핵심 분야에서 매우 깊고 포괄적인 협력을 하는 관계로 지금 인도와 한국은 외교 국방 부분에서 2+2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인도가 1991년도에 경제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역 자유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의 문을 열면서 그때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인도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 아울러 2010년도에는 세파라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FTA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는 그것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170억 달러였던 교육 규모가 2024년에 250억 불 정도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은 지금 자동차, 철강, 가전 이런 섬유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인도는 한국의 남아시아의 최대 교육 파트너이자 현대자동차는 2024년에 그다음에 LG전자는 이제 2025년에 IPO를 했고 인도 최대 규모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국의 대표 제조 기업들은 단순히 인도를 소비 시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핵심 생산 거점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가령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인도에서 연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예정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시티라는 곳에 제3공장도 지금 이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작년에 이미 인도 증시에 그렇죠 상장을 했고 LG전자도 인도 쪽에 대한 IPO 계획과 함께 우리 대기업도 좀 많이 가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지금 아까 화면도 잠깐 나왔었는데 정말 뜨거운 환영식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도 잘 끝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 성과들과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보죠. 네,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성과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양국 간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핵심 광물이라든지 원전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국이 지금 245억 불 수준인데 이것을 2030년까지 약 2배인 500억 달러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울러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시설 건설 지원 및 선박 발주 수요 보장 등 정책적인 지원 결합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런 경제뿐만이 아니라 또 문화 교류도 하기로 해서 인도 뭄바이에 코리아 센터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주요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 국제 정세 등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세파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조금 더 낮게 하자, 좀 좋게 만들자는 개선 협상도 있었고 성과로는 MOU가 한 15건 정도가 체결이 됐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던 이 성과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죠. 네. 이번에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정 재개 공동 선언을 포함해서 15건의 문건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예, 산업부와 함께 이제 한국의 산업부, 그다음 인도의 상공부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해각서 부분에서 보시면 네.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이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항만 협력 MOU, 그다음에 콘텐츠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문화 창조 산업 협력 MOU,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IT 시장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도 채택을 하겠다고 문건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인도 진출이 되었다면요, 이제 양국 간이 활발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제2의 코리안 웨이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협력 MOU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바이오, 양자, 반도체, 핵심 광물 분야 공동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그다음에 공연예술 협력을 넓히기 위해서 문화교류 계획서, 그다음에 체육 분야의 정책 공유 의지를 담은 체육 협력 MOU, 그다음에 철강 교육 촉진을 모색하는 철강 협력 MOU. 아울러 또 흥미로운 것은 인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이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파리 협정 제6.2조 이행 협력 각서도 이제 채택이 되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해양 문화유산 협력 MOU, 그리고 이제 금융 중심지 활성화 MOU 등에서도 양국 주무 기관장이 각각 서명을 했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이제 좀 더 새로운 부분인 금융 중심지 활성화 MOU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통해서 이 양국은 적격성 심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동안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이제 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과 시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한국 금융회사가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됐고, 그럼 이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되거나 승인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협력을 통해서 양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이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역량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게 되면 이제 여러 이제 효율적인 것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인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애로점을 단번에 다 풀어낸다고 이제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은 그동안 진입이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이제 줄이고 실제 실행 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은 끝났고요. 근데 앞서 이제 자료 한번 쭉 보시면은 우리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 실무진도 계속 만남이 좀 있었잖아요. 경제 쪽에서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한다. 이게 이제 실무진급의 만남의 플랫폼이거든요. 이 산업협력위원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례화가 된다면 앞으로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 산업협력위원회가 신설됐다는 것은 이제 양국 정부가 직접 산업정책, 공급망, 에너지안보, 첨단기술 협력을 조율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철광석, 석탄, 그다음에 알루미늄의 원자재가 되는 보크사이트를 이제 가진 이제 풍부한 광물을 가지고 네. 있는 나라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전을 포함해서 청정에너지 부분에 또 기술이 앞장서서 있고요. 근데 인도는 또 일조량이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 태양광 단지가 인도에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발전하는 단가도 굉장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낮은 경쟁력이. 인도도 태양광입니까? 네네네. 그럼 태양광과 오. 풍력이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양국 간이 지금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또 신흥시장을 선점하고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화 등의 기대 효과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이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제 세파를 맺고 있습니다. 관세 부분 여러 개에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이것에 대한 개선 협상을 2027년까지 좀 이어가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파가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좀 개선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세파는 이제 진짜 쉽게 얘기해서 FTA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와 되고요. 인도의. 네네. 네. 그리고 뭐 단순히 교육, 상품 교육에 대한 양어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협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2027년까지 이제 타결하기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만약 이렇게 타결이 된다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체감하는 수출 문턱이 아무래도 관세 인하라든지 통관 간소화라든지 인증 장벽 완화, 그다음에 투자 환경 개선 부분에서의 아마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 협상이 이제 협상 전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제가 이제 실효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만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개선 협상을 시작하자. 여기까지가 좀 한뜻의 한 목소리로 모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이제 인도 총리실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모디 총리가 직접 밝혔거든요. 한국 전담 데스크요. 아마 뭐 기업들 애로사항 받고 이런 건가요? 어떻게 앞으로 이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제가 이제 이해하는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네. 이제 정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냐면, 가령 인도에 지금 몇 개의 주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예. 네. 인도에는 28개의 주와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연방 직할지가 8개가 또 있습니다. 예. 그 인도가 연방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A라는 정책을 중앙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해도 그것의 실질적인 이제 그 적용이 주 정부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처럼 인도도 연방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각각의
고유한 그 연방제의 그 다양성을 지금 인도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존중해 오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령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만 공용어만 22개입니다.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쓰는 말과 남인도에서 쓰는 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기업은 어느 정도의 이거를 이제 다뤄보는 어떤 뭐 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겠지만 중소기업 분들은 사실상 그것을 엄두를 못 내겠네요. 하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아마도 인도가 조금 들어가기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도 한 큐에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신설되게 이렇게 서로 말씀이 나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도 북부 주민이 그러면 남부로 이렇게 가면 네. 그 아예 말이 안 통하나요? 이렇게 좀 추측이나 추론도 안 됩니까? 네, 그렇죠. 힌디라는 그 공용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예, 예. 이제 많이들 사용하셔서 이해는 하지만 아예 남인도 분들 그러니까 글씨 자체도 다르거든요. 예. 글씨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소통이 안 아예 안 되는 됩니다.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모디 총리가 한국 전담 데스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여기를 통해서 또 처리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또 했었고요. 경제 협력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한국과 인도의 경제인에 대한 시간이 별도에 있었는데 아예 모디 총리가 여기서 하자라고 해서 정상 합동 오찬으로 격상이 됐거든요.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이랑 경제인들이 다 한 자리에 그냥 모여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제 부분에서도 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업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가령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첨단 제품과 혁신 연구 개발을 인도 현지에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내 신흥시장 종합 R&D 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TVS라는 기업과 함께 인도 현지의 맞춤형 3륜차를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고 3륜차요? 예, 인도에서는 이제 3륜차를 삼륜차입니까? 타고 예, 있으니까요. 예. 아울러 이번에 그 발표 중에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인도 JSW라고 주요 철강 기업입니다. 여기와 함께 연 600만 톤의 규모의 철강을 생산하는 일관 제철소는 다 아시다시피 예. 모든 공정을 다 한다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합작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고 10조 원 가량의 이제 투자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도 인도 현지 조선소 건설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등등의 이렇게 굉장히 많은 투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저희가 표로도 준비해 있죠. 포스코 홀딩스 증시에서도 전 뉴스는 좀 반영이 됐었고요. 앞서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차도 3륜 EV 전기차의 공공 개발을 추진하겠다. 자, 이제 정리를 좀 서서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이제 여러 가지 협력도 협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중동 쪽으로 가는 교두보, 인도와 중동 간의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함께 공조를 하면서 풀어가면 어떨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들, 그리고 중동 라인으로 가는 교두보로서의 인도의 입지 조건, 여건은 또 어떤지 마지막으로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이렇게 인도와 중동과도 이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인도와의 이런 이제 협상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시장 다변화, 그다음에 핵심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동발 충격이 왔을 때 한국의 단독 대응이 아니라 인도와 함께 에너지, 물류, 핵심 소재의 위험을 분산하는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 이제 중요한 부분은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은 어떤 전략적인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해 다극 질서의 핵심 국가가 되려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인도와 함께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요 한국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MOU를 맺었지만 이것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우리가 진출과 공략을 위해서 또 인도와의 관계에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김도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